넌 아직도 천박한 계집애구나. 군단장님, 졸업 40주년 동창회.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여자를 조롱합니다. 30년 전 반지하에 살던 가난한 소녀. 그녀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단체 사진 순서가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군 출신 남편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린 것이죠. 그 경례가 향한 곳은 조롱당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천박한 년이라 불렸던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그 조롱 한마디가 남편의 사업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육군 제3군단 사령부 지하 벙커 작전 통제실. 대형 전자지도 위에서 3개의 붉은 점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세대가 휴전선을 넘어 남하 중이라는 첩보가 접수된 지 32분째. 20명 남짓한 참모들은 각자의 단말기 앞에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지휘석에 앉은 여성이 손에 든 빨간 펜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강서윤 중장, 대한민국 육군 현역 군단장이었죠. 50대 초반의 그녀는 군복상의 단추를 목까지 정갈하게 채운 채 붉은 점들의 궤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짧게 정돈한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검은 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30년 가까운 군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 하나, 위기의 순간일수록 감정은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고 그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제하는 작업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작전 참모 김대령이 급히 단상 아래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군단장님, 무인기들이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 중입니다. 예상 도달 지점은 파주 일대로 약 25분 후면 수도권 외곽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빨간 펜이 느릿느릿 회전했고 그 작은 소리만이 지휘석 주변을 채우고 있었죠. 김대령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통제실의 다른 인원들도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을 멈춘 채 지휘석을 바라보았고 타이핑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는 전자지도에 윙윙거리는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건조했죠. 무인기 이동 경로상의 열화상 탐지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김대령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열화상 탐지요? 무인기는 크기가 작아서 여론 탐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윤은 여전히 전자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무인기가 아니라 그 아래를 보라는 겁니다. 비행 고도가 200m 이하라면 지상에 그림자가 생기고 여론 카메라에도 반응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그림자 데이터가 없어요. 김대령이 황급히 자신의 단말기로 달려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고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군단장님, 열화상 데이터에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무인기 세대 중 한 대의 여론 반응이 나머지 2대와 확연히 다릅니다. 마치 김한용 더미인 것처럼요. 서윤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미소라고 부르기엔 너무 짧았고
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희미했죠. 그녀는 지휘석에서 일어나 전자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군화 바닥이 철제 단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전 통제실에 또렷하게 울렸고 참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등을 향했습니다. 서윤은 빨간 펜으로 전자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북서쪽 경계선 근처 다른 두 무인기의 예상 경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진짜 목표는 이쪽입니다. 김한용 두 대로 시선을 끄는 동안 한 대가 우회에서 군사시설 정찰을 시도하는 겁니다. 3호 초소에 긴급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방공 자산을 재배치하세요. 그 순간 단상 아래에서 한 남자가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후반의 장교로 어깨에는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죠. 이준호 준장, 군단 군수참모였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서류철을 움켜쥐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3호 초소는 현재 물자 보급 일정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방공 자산 재배치도 최소 1시간은 걸릴 겁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 닿자 이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죠. 서윤의 손가락이 빨간 펜 위에서 멈췄고 펜 돌리던 소리가 사라지자 그 부재감이 오히려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작전 통제실의 다른 인원들은 자판 위에 올린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했고 형광등 아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져 있었습니다. 준장, 물자 보급 일정은 누가 관리하죠? 이준호의 목젖이 오르내렸습니다. 제가 관리합니다, 군단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그런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작전 통제실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준장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 한마디에 이준호의 등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다시 지휘석으로 돌아갔고 김대령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비 인력을 3호 초소에 즉시 배치하고 방공 자산 재배치는 30분 내로 완료하세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으세요. 김대령이 경례와 함께 급히 자리를 떠났고 작전 통제실에는 다시 긴박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고 무전기 너머로 지시가 오가는 소리가 겹쳐졌죠. 서윤은 지휘석에 앉아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급함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그녀는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있었죠. 정확히 15분 후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김한용 무인기 2대는 방공망에 포착되어 격추되었고 우회 기동을 시도하던 한 대는 3호 초소 인근에서 자폭한 채 발견되었죠. 서윤의 판단은 정확했고 그녀가 지적한 열화상 데이터의 이상 징후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작전이 마무리된 후 서윤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집무실은 군단장의 방답게 넓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채색 벽면에는 태극기와 군단 휘장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와 펜 몇 자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반지하 방의 축축한 냄새,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하수구의 악취가 코끝을 스쳤죠.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젖은 벽지 곁에서 쉴 새 없이 기침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그 기침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 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이후로 서윤은 감정을 드러내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울음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그녀를 약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집무실 벽에 걸린 군단장 초상화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아래 명찰에는 강서윤 중장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명찰을 잠시 응시했죠. 과거의 그녀와 현재의 그녀 사이에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침묵으로 버티는 법을 배웠고 원칙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서윤보다 한 계급 아래인 소장이었죠. 군단장님,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어딘가 지쳐있는 기색이 묻어났죠. 쉬는 것은 원칙에 대한 배신입니다. 오전 회의 자료나 준비해 두세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러난 후 서윤은 책상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한도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죠. 도연은 민간 위기관리 컨설턴트로 일하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서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원칙을 지켰을 거요. 늘 그랬으니까. 서윤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도연은 언제나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고 말없이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었죠. 그는 서윤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도, 어머니의 죽음도, 그리고 그녀가 왜 그토록 침묵에 의지하게 되었는지도야. 서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어둠 속에 잠겨있던 세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녀는 오늘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은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이준호 준장에게 건넨 그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파문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며칠 후 휴대전화에 뜨게 될 알림 하나가 그녀를 과거의 유령들 앞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어서서 군복 상의를 매만졌고 다시 한번 명찰을 바라보았죠. 강서윤 중장. 그 두 글자가 그녀에게는 갑옷이자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저녁 8시, 서윤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군단 사령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죠. 오늘 새벽 무인기 침투 대응 작전 이후로 쉼없이 달려온 하루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서윤의 손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끝내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중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주최 측이었고 내용은 세 번째 참석 독려 문자였습니다. 서윤님, 졸업 40주년 기념 동창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배우자 동반 환영하며 단체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알림을 끄려던 손이 저도 모르게 굳어버렸죠. 중학교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집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고요한 공간에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30년도 더 된 기억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밀려왔습니다. 반지하 방,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던 창문. 서윤은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떠돌며 막노동을 하셨고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르실까 말까 했죠. 들어오시는 날이면 손에는 언제나 구겨진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한 달 생활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서윤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죠. 새벽에 나가실 때면 잠든 서윤의 이마를 쓰다듬고 가셨고 그 거친 손의 감촉이 서윤에게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집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야 돌아오셨고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 손으로 어머니는 서윤의 학교 준비물을 빠뜨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계신 한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윤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죠.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세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같은 반 아이들이 지배하는 교실이라는 세상이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목소리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반장이었던 박선영의 목소리가 가장 선명했죠. 같은 반 여학생들 사이에서 선영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집이 잘 살았고 옷차림이 화려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휘두르는데 능했죠. 선영의 표적이 된 아이는 교실에서 투명인간이 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놀림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서윤은 입학 첫날부터 선영의 눈에 들었습니다. 낡은 교복 때가 탄 운동화, 그리고 급식비를 면제받는다는 사실까지. 선영은 그 모든 것을 빠르게 알아챘고 서윤에게 반지하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죠. 어느 날 방과 후였습니다. 서윤이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창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어보니 선영이 같은 반 여학생 대여섯 명을 이끌고 반지하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죠. 야, 여기 진짜 사람 사는 거 맞아? 옆에 있던 아이가 코를 막으며 대꾸했습니다. 어휴, 쥐 냄새나. 강서윤 쟤네 집에서 쥐 기르나 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킥킥대는 소리가 반지하 방 안까지 쏟아져 들어왔죠. 서윤은 책상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린 연필이 부들부들 떨렸고 숨을 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찍 퇴근하신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창문 앞에 모여있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 아이들의 손가락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눈동자가 한순간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보자 흩어져 도망갔지만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서윤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고 더 거친 기침이었죠. 서윤은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그 뒤로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아무리 말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병원비가 없다는 것을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보내오는 돈을 조금씩 늘리셨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어느 겨울밤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은 서윤의 뇌리에 단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의 품위를 남에게 밟히지 마라. 품위는 돈이 아니라 태도야.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집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고 현실이 다시 선명해졌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빛났습니다. 동창의 알림이 여전히 떠 있었죠. 서윤은 그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끄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과거를 외면하고 현재에만 집중하면 됐죠. 그것이 서윤이 3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손가락이 알림 끄기 버튼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현역 군단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지위에 올랐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녀의 지휘 아래 움직였죠. 하지만 중학교 동창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여전히 14살의 소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남편 도연이 문 앞에 서 있었죠. 50대 초반의 그는 민간 위기관리 컨설턴트로 일하며 오늘도 사령부 근처에서 회의가 있어 퇴근길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표정을 한눈에 읽었죠. 그녀의 눈가에 드리운 미세한 그림자,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그리고 펜을 쥔 손의 긴장까지. 도연이 조용히 다가와 서윤의 옆에 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고 동창의 알림을 확인했죠.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그 알림이네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죠. 반지하 방도, 어머니의 죽음도, 그리고 학창 시절의 상처까지. 그는 한 번도 그것을 연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윤이 스스로 상처를 마주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죠. 서윤은 다시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참석 버튼과 불참 버튼이 나란히 떠 있었죠. 서윤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참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참석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고 서윤은 그것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함께 갈까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적인 모임에 남편까지 데려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동창의 알림의 배우자 동반 환영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도연은 서윤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서윤의 차가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당신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서윤은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의 표현이었죠. 서윤은 일어서서 집무실 한쪽에 걸린 옷장을 열었습니다. 군복들 사이에 민간 복장 몇 벌이 걸려 있었죠.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을 꺼내 따로 걸어두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눈에 띄는 색상도 없는 옷이었죠. 도연이 그 옷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옷으로 가려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급장 없이 가는 거니까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죠.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탁상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칸에 빨간 펜으로 조용히 동그라미를 그렸죠.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단 사령부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점점이 빛나고 있었고 저 멀리 경계 초소의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죠. 이번 주 토요일, 서윤은 마침내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를 짓밟았던 사람들, 그녀에게 반지하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앞당긴 그 조롱과 손가락질. 서윤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고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탁상 달력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서윤은 침실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집무실에서 꺼내 두었던 베이지색 정장이 옷걸이에 걸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은 그 옷을 천천히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정장 옆에는 단정한 구두 한 켤레와 작은 가죽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귀걸이 몇 점과 목걸이가 정리되어 있었죠. 그녀의 손이 진주 귀걸이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그것을 짚지 않았고 서랍은 다시 닫혔습니다. 손목에 차려던 시계도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죠. 시계밴드가 눌렀던 자리에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남편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회색 재킷에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죠. 도연은 침대 위에 펼쳐진 옷들과 화장대 위에 놓인 시계를 한눈에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아내의 손등에 남은 시계 자국에 머물렀죠.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상의를 걸치고 단추를 채우는데 첫 번째 단추가 손끝에서 미끄러졌죠. 서윤은 잠시 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표정이었지만 눈가에 미세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단추를 잡았고 이번에는 또렷한 소리와 함께 단추가 제자리에 들어맞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차례로 채워졌죠. 단추를 채우는 소리가 조용한 침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죠. 단추를 채우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당신이 군복을 벗고 입는 가장 엄격한 복장이네요.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계급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서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정장의 왼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군단장 명찰이 달릴 자리였죠. 손끝에 닿는 것은 부드러운 천의 감촉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옷장 한쪽에 걸린 군복을 바라보았죠. 어깨에 삼성 장군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박선영이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목에 걸 보석 목걸이를 고르고 있었죠. 드레스룸에는 명품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온갖 보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에 걸자 거울 속에서 보석이 화려하게 빛났죠. 귀에는 큼직한 진주 귀걸이를 달았고 손가락에는 금반지 3개가 겹쳐졌습니다. 선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유경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유경은 중학교 시절부터 선영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동창이었고 현재는
선영의 남편 최명석이 운영하는 군수 물류회사에서 비공식적인 대외 협력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전화를 받자 유경의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호텔에 먼저 와 있어. 테이블 배치 확인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다 해놨더라. 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서윤은? 그년 자리는 제일 구석으로 빼놨어. 입구에서 가장 먼 테이블이야. 참석한다고 답장 왔는데 남편이랑 같이 온대. 선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났겠어. 좋아. 오늘 확실하게 밟아줘야겠다. 아, 그리고 단체 사진 때 마이크는 내가 잡을 거야. 자리 배치도 내가 정할 테니까 준비해둬. 유경이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선영은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드레스룸 문이 열리며 선영의 남편 최명석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전역 후 군수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손에는 금색으로 박은 명함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석은 명함 케이스를 열어 명함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군 시절 습관이었죠. 서류든 명함이든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리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확인한 그가 아내의 차림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동창회라며? 나도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명함 많이 챙겨요. 오늘 군 출신 남편들 많이 올 테니까. 명석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 명함 케이스를 넣으며 입맛을 다셨죠. 한편 또 다른 고급 주택가에서는 정은주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현역 준장 이준호의 아내였죠. 은주는 선영과 중학교 동창은 아니었지만 남편들의 군 인맥으로 선영과 친분을 쌓아왔고 선영의 초대로 이번 동창회에 함께 참석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은주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꼭 가야 해?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은주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언니가 특별히 초대했잖아요. 당신이 준장이니까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작전 회의에서 군단장에게 호되게 질책당한 기억이 떠올랐죠. 준장의 품격을 지키라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꺾기는 어려웠죠. 은주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화장을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군 출신 남편들 많이 온다던데 당신이 제일 높은 계급 아니야? 준호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은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별은 자신의 액세서리였죠. 다시 서윤의 집. 서윤은 현관 앞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키를 들고 먼저 나갔고 서윤은 마지막으로 현관을 돌아보았죠.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었죠. 30년도 더 된 흑백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품위는 돈이 아니라 태도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속에서 울렸죠. 서윤이 조수석에 타자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죠. 토요일 오후의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차 안을 채웠지만 서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바라보며 서윤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죠. 그녀는 재빨리 손을 깍지 끼어 떨림을 감췄습니다. 도연이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지킬 수 있겠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하지 않는지 지켜봐 주세요. 도연의 오른손이 핸들에서 잠시 떠나 서윤의 깍지 낀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죠. 서윤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바닥이 그의 손 안에서 조금씩 진정되어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곧 30년 만에 대면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호텔 정문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도연이 차를 세우자 도어맨이 달려와 문을 열어주었죠.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정문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벽에 반사된 석양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때의 서윤에게 이런 호텔은 텔레비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다른 세계였죠. 서윤은 잠시 그 생각을 떨쳐내고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걸음에 맞춰 함께 걸었죠. 호텔 로비를 지나 연회장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윤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죠. 연회장 입구에는 접수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최 측 동창 2명이 명찰과 좌석표를 나눠주고 있었죠. 서윤이 다가가자 접수대의 여성이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서윤입니다. 접수대의 여성이 명단에서 이름을 찾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죠.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 장식 없는 깔끔한 모습. 접수대 여성의 눈에 미세한 평가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 강서윤 씨. 여기 명찰이요. 좌석은 저쪽 구석 테이블입니다. 서윤은 명찰을 받아들었습니다. 명찰에는 강서윤이라는 이름과 중학교 졸업 40주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서윤은 명찰을 손에 든 채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뿌리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꽃 장식이 놓여 있었죠. 동창들은 삼삼오오 모여서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번쩍이는 보석들이 걸려 있었죠. 서윤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서윤의 수수한 차림이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 비슷한 것이 스쳤죠. 서윤은 안내받은 대로 구석 테이블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먼 자리였고 연회장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했죠. 서윤은 의자에 앉아 연회장 전체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마치 전장의 전황을 파악하는 지휘관처럼 그녀의 눈은 차분하게 공간을 훑어나갔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명찰을 집어들었죠. 잠시 그것을 바라보던 서윤은
명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엎어놓은 것이었죠. 그때 연회장 중앙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테이블 중앙에 선영과 은주, 유경 3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죠. 선영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껏 뽐내며 주변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구석까지 들릴 정도로 컸죠. 어머, 오랜만이야.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근데 넌 하나도 안 변했다? 선영의 말에 상대방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은 그 웃음을 즐기듯 고개를 젖혔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가 샹들리에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죠. 선영의 옆에는 남편 명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군 출신 남편들 몇 명과 어울려 명함을 교환하고 있었죠. 명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군수 물류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납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명석은 군대식 말투를 버리지 못한 듯했고 사업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서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30년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죠. 선영은 여전히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줄을 서듯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선영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죠. 선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반가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에 가까웠죠. 연회장 한쪽에서 배우자 소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최 측 동창이 마이크를 잡고 안내를 했죠. 자, 이제 배우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각 테이블에서 순서대로 일어나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중앙 테이블부터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이 가장 먼저 일어나 남편을 소개했죠. 제 남편 최명석이에요. 예비역 중령 출신이고 지금은 군수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명석이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군납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동창들 사이에서 감탄 섞인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다음은 은주의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남편 준호를 소개했죠. 제 남편 이준호예요. 현역 육군 준장이에요. 그 말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현역 장군이라는 말에 동창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준호가 어색하게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을 스쳤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죠. 준호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뒷모습이었죠.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하려는 듯 허벅지 옆에서 반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주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죠. 우리 남편이 좀 부끄러움을 타서요. 근데 군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준호는 아내에게 이끌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구석 테이블을 향해 있었죠. 저 여자가 누구지?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호는 머릿속을 더듬었지만 이 자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 그것도 수수한 차림이었기에 확신이 서지 않았죠. 소개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의사, 사업가, 교수. 남편들의 직업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동창들의 반응이 달라졌죠. 화려한 직업일수록 박수가 커졌고 평범한 직업일수록 박수가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서윤의 테이블 차례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강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서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하지만
동창의 자리에서 다른 동창의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분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한도연입니다. 위기관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연회장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직업이었죠.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서윤은 그 속삭임을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도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선영이 유경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지? 남편도 별 볼 일 없어. 역시 강서윤은 강서윤이야. 배우자 소개가 끝나고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웨이터들이 테이블마다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동창들은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죠. 서윤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선영과 은주, 유경이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지나갈 때마다 동창들은 아첨 섞인 웃음을 지었죠. 마치 중학교 시절의 서열이 그대로 복원된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죠. 그때 선영이 서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어머, 서윤아. 오랜만이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의 눈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빛이 담겨 있었죠. 오랜만이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선영은 서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그 옷 어디서 샀어? 아직도 옷 고르는 센스가 그대로네. 그 말에 유경이 킥킥 웃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녀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반응이 없자 재미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남편분은 뭐 하신다고 했지? 컨설턴트? 요즘 그런 것도 직업이 되나 보다. 서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입을 열려 했지만 서윤의 손이 가볍게 그의 손등을 눌렀습니다. 선영은 잠시 서윤을 노려보다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자. 할 말이 많으니까. 선영이 떠나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연회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고 밤이 깊어갈수록 동창들의 웃음소리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자리에 앉아 구석 테이블을 계속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분명 어디선가 봤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죠. 군복이 아닌 모습이라 더욱 헷갈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일 리가 없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문을 접었죠. 만찬이 무르익어갈 무렵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들떠 있었습니다. 와인이 몇 순배 돌았고 동창들의 목소리는 한층 커져 있었죠. 샹들리에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테이블 사이로 오가는 인사와 악수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도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서윤은 괜찮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물잔을 감싸고 있었고 그 손가락 끝에 미세한 긴장이 서려 있었죠. 연회장 중앙에서 선영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동창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유경과 은주가 그녀의 양옆에서 마치 시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잠시 후
주최 측 동창이 무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억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동창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선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주최 측 동창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추억 이야기 좀 할까요?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서윤. 서윤의 이름이 불리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구석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보았죠. 선영의 입가에는 익숙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윤아, 일어나 봐. 오랜만에 얼굴 좀 보여줘.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죠. 수십 개의 시선이 피부를 찌르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선영이 마이크를 든 채 서윤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죠. 선영은 서윤 앞에 멈춰서서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근데 넌 하나도 안 변했다? 그때도 옷이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네. 유경이 뒤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은주도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영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죠. 선영은 반응이 없자 마이크를 서윤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마이크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죠. 뭐야, 말도 못해? 그때도 그랬잖아. 맨날 입 다물고 있기만 하고. 그 순간 테이블 한쪽에서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중학교 시절 준비위원이었던 동창이었죠. 선영아, 그만하지 그래. 분위기가 좀. 선영이 날카롭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죠. 왜? 추억 얘기한다며. 서윤이랑 추억 많잖아. 준비위원 동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죠. 연회장의 누구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윤아, 나 궁금한 게 있어. 너희 엄마 있잖아.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죠. 뒤에서 웃고 있던 은주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예상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은주는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영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너희 엄마 왜 그때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는지 말해줄 수 있어? 우리가 널 조롱해서 그런 거니?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죠.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시선을 헤맸습니다. 서윤의 귓가에서 연회장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 시선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창피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과 똑같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고립감이었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죠.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윤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가 감정을 통제할 때 쓰는 방법이었죠. 도연이 옆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서윤의 손이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죠. 도연은 이를 악물었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서윤의 반응이 없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들이밀며 소리쳤죠. 뭐야, 대답 안 해? 내가 천박해서 그런 거니?
그 천박한 게 어디 안 가더라. 유경이 뒤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번에는 웃지 않았죠.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분위기가 예상보다 험악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선영이 마이크를 든 손을 휘저었습니다. 천박한 년. 아직도 그렇게 입 다물고 숨어 사는구나. 그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동창들은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유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죠. 그녀는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눈은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죠.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저 투명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에 선영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반응이 없으니 싸움을 걸 수가 없었죠. 선영은 헛웃음을 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뭐 됐어. 나중에 또 얘기하자. 선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죠. 선영 씨. 선영이 멈춰섰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 말에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죠.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물잔을 들었죠. 선영은 잠시 서윤을 노려보다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뭐야 저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선영이 떠난 뒤 연회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은 슬슬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서윤의 차가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괜찮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맺혀 있었죠. 서윤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죠. 호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품위는 돈이 아니라 태도야. 그녀는 오늘 그 말을 지켰습니다. 반응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는 여전히 거기 있었던 것이죠. 선영의 공개 모욕이 있은 후에도 동창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서서히 평소의 분위기를 되찾았고 테이블 사이로 웃음소리가 다시 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구석 테이블에 앉은 서윤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처럼 동창들은 그녀를 피해 다녔죠. 서윤은 여전히 물만 마시며 연회장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죠. 선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천박한 년. 그 단어가 30년 전 반지하 창문 앞에서 들었던 조롱과 겹쳐졌죠. 도연이 서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죠. 떠날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죠. 연회장 중앙에서는 선영이 여전히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동창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유경과 은주가 양옆에서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고 선영이 말할 때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가 선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아까 좀 세게 나간 거 아니야? 분위기가 좀 싸했는데. 선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쟤는 원래 저래. 맨날 입 다물고 있으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인 척 하잖아. 저런 년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유경이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저러면서 남편이랑 같이 오기는 또 왔더라. 남편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던데. 은주는 잠시 서윤이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남편 도연이 조용히 아내 옆에 앉아 있었죠. 은주의 눈에 그는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현역 준장인 것을 생각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았죠. 그러게. 우리 남편은 준장인데 저 남편은 뭐 한다고 했지? 컨설턴트? 은주가 비웃듯 말하자 선영과 유경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은주의 남편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나 잠깐 화장실 좀.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는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장실로 향하지 않았죠. 복도에서 잠시 멈춰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윤.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에는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죠.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따라 일어나려 했지만 서윤이 손짓으로 제지했죠. 잠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를 걷는 동안 서윤은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였죠. 군 출신 남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회사가 이번에 방산 물품 검토 기준을 통과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큰 계약 하나 따냈습니다. 군수 참모님 덕을 많이 봤죠.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군수 참모. 그 단어가 귀에 걸렸죠. 서윤은 복도 모퉁이에 서서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준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나 보네요. 그렇죠. 서류 검토도 빨리 해주시고 이것저것 편의를 많이 봐주셨습니다. 명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눈을 가늘게 떴죠. 이 준장, 군수 참모. 그것은 며칠 전 새벽 작전 회의에서 그녀가 질책했던 바로 그 준장이었습니다. 준장의 품격을 지키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리고 오늘 동창회에 은주의 남편으로 와 있는 사람이었죠. 서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남편 명석은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군수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은주의 남편 준호는 현역 준장으로 군수참모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업적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죠. 서윤은 화장실에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떠오른 의문은 사적인 감정과는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군수계약에 특혜가 있다면 그것은 군 조직의 기강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에 그 의문을 담아두기로 했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서윤과 복도에서 마주친 것은 유경이었습니다. 유경은 서윤을 보자 입꼬리를 올렸죠. 어머, 서윤아. 혼자 왔네? 남편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경을 스쳐 지나가려 했죠. 하지만 유경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말 좀 해. 아까 선영 언니한테 왜 그렇게 대꾸를 못해?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서윤은 유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경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 차 있었죠.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무서워? 서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유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발 앞으로 다가섰죠. 유경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지만 무언가 압도하는 힘이 있었죠.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유경을 지나쳐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경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뭐야, 전현. 갑자기 왜 저래? 연회장에 돌아온 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물었죠. 괜찮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죠.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연회장 중앙에서 웃고 떠드는 선영과 명석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은주와 준호도요. 저들의 권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서윤은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계급과 사업,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 그것이 저들을 저토록 오만하게 만드는 기반이었죠. 그때 주최 측 동창이 마이크를 잡고 안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단체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무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동창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도연이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가야 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무대 앞으로 걸어갔죠. 선영이 이미 무대 중앙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경에게 속삭였죠. 강서윤 전현 제일 뒤로 빼. 가장자리에 세워. 유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너는 저쪽 뒤로 가. 키 순서대로 서야 하니까. 서윤은 유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대 중앙 가장 앞줄을 향해 걸어갔죠. 유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야, 어디가? 거기 아니라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잡은 채 앞줄 중앙에 섰죠.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동창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서윤을 밀어내기는 어려웠죠. 서윤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곧았고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죠. 마치 사열을 받는 것처럼 그녀는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직전 서윤은 옆에 선 도연의 손을 꼭 쥐었죠. 곧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동창들이 무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졸업 40주년 기념이라는 현수막이 무대 뒤에 걸려 있었고 카메라맨이 삼각대를 세우며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죠.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동창들의 보석과 시계가 반짝거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앞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 있었죠. 선영은 서윤이 앞줄에 선 것이 못마땅한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이미 다른 동창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라 밀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선영은 유경에게 속삭였죠. 저것 봐. 전현이 왜 앞에 서 있어? 유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뒤로 가라고 했는데 무시하더라고요. 선영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자들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명석이 선영 옆에 섰고 준호가 은주 옆에 섰죠. 군 출신 남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자 카메라맨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찍겠습니다. 다들 앞을 봐주세요. 동창들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도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곧았습니다.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고 턱은 살짝 들려 있었죠. 마치 사열을 받는 것처럼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그때 명석의 눈이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앞줄 중앙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죠. 명석은 처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걸렸죠. 서윤의 자세, 어깨의 각도, 뒷목의 긴장감. 그것은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비역 중령으로서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그에게 그 자세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죠. 저것은 오랜 시간 훈련으로 몸에 밴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그것도 일반 병사가 아닌 고위 장교의 자세였죠. 명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강서윤이라는 여자가 군인일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죠. 무의식적으로 등이 펴지고 있었고 손이 바지 봉합선 옆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 순간 명석의 옆에 서 있던 준호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죠. 앞줄에 서 있는 그 여자.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그 여자.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그 낯익은 느낌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저 자세, 저 뒷목의 각도, 저 어깨의 긴장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죠. 며칠 전 새벽 작전 회의, 지하 벙커의 작전 통제실, 지휘석에 앉아 자신을 질책하던 그 눈빛, 준장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 준호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올라갔습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군기 반사가 작동한 것이었죠.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석이 먼저 움직였죠. 그의 몸이 자동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고 손이 바지 봉합선에 딱 붙었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경례 자세였습니다. 명석의 경례를 본 준호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도 이미 반응하고 있었죠. 20년 넘게 훈련으로 다져진 군기 반사는 의지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이마 옆으로 올라갔고 완벽한 거수 경례 자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준호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단장님,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죠. 동창들의 웃음이 사라졌고 웅성거림도 끊겼습니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석과 준호가 경례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그들의 눈은 서윤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군단장? 누가 군단장이래? 저 사람들 왜 저래?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경례하고 있는 명석과 준호에게 향했죠. 서윤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녀는 담담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례를 받는 것이었죠. 그제야 명석과 준호는 경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죠.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명석을 바라보았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전현한테 경례를 해? 명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젖이 오르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은주도 남편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군단장이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뭔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군단장님이야. 현역 중장. 연회장에 충격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죠. 속삭임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군단장? 중장? 강서윤이 장군이라고?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죠. 조금 전까지 천박한 년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현역 군단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유경이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미소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죠. 그저 담담하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 계속 찍으시죠.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카메라맨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플래시가 다시 터졌고 사진 촬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조금 전까지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동창들이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아무도 서윤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그녀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도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도연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선영이 명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야? 전현이 진짜 군단장이야? 명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강서윤 중장. 우리 군단장님이야. 선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을 바라보았죠. 아니야. 말이 안 돼.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조금 전까지 자신이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그 여자가 현역 군단장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경과 은주가 그녀의 양옆에 섰지만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죠. 세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선영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군수계약, 특혜, 그리고 준호와 명석의 연결고리.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밤은 단순히 과거의 청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죠. 누군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려하게 빛나던 샹들리에 아래의 공간이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옆에 섰죠. 두 사람은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동창들이 서윤을 보자 길을 비켜주었고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죠. 마치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서윤의 앞에는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서윤이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선영이 서 있었죠. 선영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경과 은주가 그녀의 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명석과 준호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선영이 서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해진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렸죠. 선영은 서윤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군단장이라서 다 된 줄 알아?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떨림이었죠.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급 하나 달았다고 뭐가 달라진 건데? 그래도 내가 나를 밟을 순 없잖아. 선영의 마지막 말에서 공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을 향해 무언가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목소리를 흔들었죠. 연회장에 남아있던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명석이 황급히 다가와 선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선영이 명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뭘 그만해? 저 년이 뭔데? 어릴 때 반지하에서 살던 년이.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그 끝에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노려보았죠. 하지만 서윤의 눈은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경멸도 없었죠. 그 눈빛이 오히려 선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말 좀 해봐.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죠. 나는 당신을 이기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나는 당신과 결별하러 왔을 뿐이에요. 서윤의 말에 선영이 멈칫했습니다. 결별. 그 단어가 선영의 귀에 박혔죠. 서윤은 선영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반지하 창문 앞에서 나를 조롱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죠. 그 기억이 30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갔죠. 용서하진 못해요. 그건 솔직히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더는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흔들던 시간은 오늘로 끝이에요. 서윤의 말에는 완전한 초월 대신 흔들리지만 놓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끌려가지 않는다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끝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서윤은 선영에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죠. 선영이 그녀의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어디가? 내 말 안 끝났어.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죠. 선영이 서윤을 따라가려 했지만 명석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선영 씨, 그만하세요. 저분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선영이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너까지 왜 그래?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분은 제 직속 상관입니다. 제가 저분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선영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죠. 은주도 유경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아있던 동창들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죠. 선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섰죠. 명석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연회장을 빠져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복도의 조명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드물게 떠 있었고 호텔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별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것들이랑요. 완전히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끌려다니진 않을 거예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차에 오른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이 차 시동을 걸었죠.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복도에서 들은 이야기 기억나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석 씨 회사가 군수 계약을 땄다는 거요? 네. 그리고 이준호 준장이 도와줬다는 말도요.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 나한테 저렇게 대할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의 권력이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군수사업, 현역 장군 인맥,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적 감정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직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군단 내 군수계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할 거예요. 무작위 샘플 점검으로요. 특정 업체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거군요. 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점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차가 호텔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는 끝났어요. 차는 조용히 밤의 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과거와의 결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을 떴고 7시에는 이미 군단 사령부 집무실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고 경계 초소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동창의 선영의 조롱, 그리고 경례하던 명석과 준호의 얼굴. 서윤은 그 기억들을 천천히 정리한 뒤 눈을 떴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닌 원칙이 작동해야 할 시간이었죠.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내선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비서실장, 잠깐 들어오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소장으로 서윤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참모였죠. 그는 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군단장님? 서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단 내 군수계약 전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무작위 샘플 점검 방식으로요.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작위 샘플 점검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정 업체나 개인을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인 내부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최근 군수 계약 건수가 늘었으니 전반적인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잡을까요? 최근 1년간 체결된 군수 계약 중에서 무작위로 20%를 선정해서 서류 검토를 진행하세요. 기간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점검 과정에서 현역 장교 유착 의심 징후가 발견될 경우 육군본부 감찰실장에게 즉시 비공식 보고하도록 단서를 달아주세요.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윤의 의도를 짐작한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고 점검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죠. 부관과 참모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정리했고 서윤은 그 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비서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비서실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군단장님, 무작위 샘플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군수계약 위험성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서윤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점검 대상 계약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개가 넘는 계약건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있었죠. 서윤의 눈이 목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 이름에서 멈췄죠. 성진 로지스틱스 대표 최명석. 서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서류 위에서 멈췄죠. 서윤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해당 업체의 상세 검토 결과가 나왔죠.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납품 단가 과대 계상, 잦은 품목 변경, 계약 조건 수정 빈도 비정상적,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이 있었죠. 해당 업체 계약건에 이준호 준장 명의의 자문 기록 및 특혜성 서류 발견. 서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군단 사령부의 풍경이 보였죠.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군용 차량이 도로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에게 비공식 보고를 올리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군단 내 군수비리 가능성에 대한 고위험 정보가 포착되었다고 전달하세요. 판단과 조치는 감찰실에서 하도록 하고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단장님, 비서실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서윤이 그를 바라보았죠. 이 건이 조사로 넘어가면 이준호 준장은 물론이고 관련된 민간업체까지 모두 대상이 됩니다. 혹시
서윤은 비서실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직무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에요.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그것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갔죠. 서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서윤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품위는 돈이 아니라 태도야. 서윤은 오늘 그 말을 지켰습니다. 사적인 복수 대신 직무적 판단을 선택했고 감정 대신 원칙을 따랐죠. 선영과 명석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서윤이 손을 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보고서가 나왔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였어요. 감찰실로 넘겼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원칙대로 했군요. 당신답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는 미소였죠. 집무실 벽에 걸린 군단장 초상화가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명찰에는 강서윤 중장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죠. 서윤은 그 명찰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반지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소녀는 이제 여기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원칙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군단장이었죠.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 서류가 감찰실로 넘어가면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서윤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규정이 정하는 것이었죠.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올랐죠. 선영의 조롱, 천박한 년이라는 외침, 그리고 경례하던 명석과 준호의 얼굴. 서윤은 그 기억들을 마음속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죠. 창밖에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죠. 군단 사령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이 막사로 돌아가고 있었고 초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다. 서윤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펜을 들고 다음 서류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원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윤도 멈추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감찰실에 보고서를 넘긴 후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죠. 육군본부 감찰실은 군단장의 보고를 받자마자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 성진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모든 계약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조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고 작전 회의에 참석했으며 부대 순실을 다녔죠. 수사팀과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했고 그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서윤이 선택한 방식이었죠. 금요일 오후 비서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감찰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군단장님,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군수비리 조사 결과 보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서윤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성진 로지스틱스 대표 최명석은
군수 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죠. 납품 단가를 과대 계상하고 그 차액을 현역 장교에게 뒷돈으로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군납 사업권을 박탈당했고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준호 준장은 군사법원에서 불명예 전역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수참모 직책을 이용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었죠. 그의 군 경력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서윤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쾌감도 복수의 기쁨도 없었죠.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칙이 작동했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해요.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갔죠.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도착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발신자는 중학교 시절 반장이었던 동창이었습니다. 선영의 오른팔로 서윤을 따돌리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서윤은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서윤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 전 내가 했던 일들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반지하 창문 앞에서 너를 조롱하던 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웃었고 동조했죠. 너의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말만은 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동창회에서 내가 군단장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부끄러웠어요. 내가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데 나는 뭘 했나 싶었죠. 이 편지가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의 비겁함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건강하길 바랍니다. 서윤은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혔지만 금방 사라졌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집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죠. 도연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데리러 온 날이었죠. 서윤이 차에 타자 도연이 물었습니다. 결과 나왔다면서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도연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사령부 정문을 빠져나왔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선영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남편이 구속되면서 모든 걸 잃었대요. 집도 사업도요. 은주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더군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끼리의 일이네요. 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선영의 몰락에 대해 쾌감을 느끼지도 연민을 느끼지도 않았죠. 그것은 서윤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쌓아온 것이 무너진 것이었죠.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윤과 도연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익숙한 집의 냄새가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동창회 선영의 조롱, 격리하던 명석과 준호, 그리고 결별 선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죠. 도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온해 보여요.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어요. 서윤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 보낸 편지였죠. 서윤은 그 편지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요. 도연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 읽은 후 그가 물었죠. 어떻게 느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사과를 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반지하 방을 떠올렸습니다. 발목만 보이던 창문, 축축한 벽지, 그리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 하지만 지금 서윤이 바라보는 창문은 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넓은 시야, 안정적이고 따뜻한 공간. 서윤은 그 대비를 느꼈죠. 30년이 넘는 시간이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 없이 작동한다는 거요. 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윤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선영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죠. 그냥 내 자리에서 원칙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알아서 따라왔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지 않아도 원칙만 지키면 세상은 바로잡힌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진짜 강함인 것 같아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흔들렸어요. 동창회에서 선영이 어머니 얘기를 꺼냈을 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텼죠. 그게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윤과 도연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고요한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서윤아, 너의 품위를 남에게 밟히지 마라. 품위는 돈이 아니라 태도야. 서윤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켰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서윤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평온이었죠. 끝났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차가 조용히 밤의 도로를 달렸습니다. 아니, 두 사람은 이미 집에 있었죠.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긴 여행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여행이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한 것이었죠.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진짜 강함은 소리 없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죠. 30년의 침묵이 만들어낸 결말, 어떻게 보셨나요? 복수 대신 결별을 선택한 서윤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놓아줘야 할 과거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래된 상처를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말 못할 굴욕을 견뎌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연의 고백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